21대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의 적극적인 구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원 1년을 맞은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독선과 위선, 내로남불과 무능탓에 민생 붕괴, 팬데믹을 방조한 직무유기의 1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반을 훌쩍 넘긴 의석수로 밀어붙였던 무리한 입법은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부동산 파동을 일으켜 국민들을 주택지역 세금 폭탄에 빠뜨리고 있고,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대란을 야기했습니다. 검찰 장악을 속내로 한 채 위장된 언어로 언필칭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아온 거대 여당의 무모한 폭주는 죽비를 훨씬 능가하는 채찍을 맞고서도 여전히 국민 무시, 야당 패싱의 습관성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 여당의 힘에 눌려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저희 국민의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금 초심을 다잡고 변화와 혁신으로 민생국회의 모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생 폭망 직전입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전용 25평짜리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권 4년간 82%가 올랐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17년 1분기 23.6%에서 지난 1분기 26.5%로 3.2%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특공 사태에 따른 야 3등의 국정조사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고, 부동산 대란에 따른 세제 완화 등의 실효적 조치도 좌초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내몰라를 하고 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현안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무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으로 영전시키고, 일자리 참사에도 불구하고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을 노동연구원장에 앉히는 등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자리 나눠먹기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흡사 민생은 뒤로 한 채 흥청망청하던 연상군 시대가 오버랩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무능한 문정권의 나홀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비판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안을 내어놓고 집권 세력과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주택지역 해결을 위한 민생협의체, 세금 폭탄 해소를 위한 민생협의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세종시 특공 비리 문제는 특공 제도를 폐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공직자의 불공정과 특권, 반칙은 가장 나쁜 짓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어제 시작해서 오늘 마치는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출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미흡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으면서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탈원전을 앞세운 문 대통령의 허구에 찬 환상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실효적인 에너지 해법이 원전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자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비중을 확대해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던 해외 각국이 다시 기술 개발과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는커녕 철진한 이념과 진영 논리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이 원전 강국 대한민국을 원전 변방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원전 없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2차 추경 편성에 군부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9월 추석 연휴에 맞춰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양극화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지만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여나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현금 살포나 통계 조작용 재정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골적인 돈 풀기 전략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를 핑계로 재정 살포에 매진하는 사이에 나라 살림은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지 한참입니다. 국가 채무는 1,00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속도라면 이 정부가 약속했던 2025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매우 느슨한 목표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돈을 풀고 있다는데 그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 여당이 돈을 풀 때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작 코로나 백신 개발에 투입되는 돈은 미미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 휴가 보장도 외면 중에 있고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이 간절히 요구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는 정부 여당의 반대로 몇 달째 공회전 중입니다.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해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46일째 천막농성을 해왔지만 정부 여당의 외면으로 지난 목요일부터는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추경카드를 만지작대는 민주당이 정작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국민으로부터 박탈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기 전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백신 접종자 유급 휴가 도입,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저 선거에만 눈이 멀어서 포퓰리즘 돈 뿌리기에만 열중한다면 민심의 역풍만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어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봐주기 소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법무실장 퇴임 후에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차관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애당초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서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임을 인지하고 하루에 3차례 사건 진행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결국 권력 실세임을 눈치챈 경찰이 의도적으로 범죄 혐의를 축소하는 데 앞장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용구 차관의 범죄 소명은 물론이고 누가 앞장서서 이 차관의 뒷배를 봐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수입니다. 경찰은 권력 실세에 알아서 몸을 낮추기 위해서 그토록 직접 수사권을 요구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장은 이용구 차관 봐주기 직후에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황상 권력형 은폐 사건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연루된 뒷배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바로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한 이런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무리하게 앉히고 6개월 동안 법무부 제2인자로서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 임명권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용구 차관이 난데없는 사의를 표했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자격 법무부 차관을 임용한 책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경에 조직의 명운을 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시고 관계자 엄벌을 통해서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이성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문재인 정권의 여러 무리수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범죄자로 몰아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시키려는 이 정권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범계의 법무부 장관 임명, 피의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피고인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중립성이 전혀 없는 친정권 인사들로 채움으로써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입니다.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면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비서관 등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의 몸통들은 모조리 무혐의 처분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국민 앞에 까발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없는 죄도 덮어씌워 범죄자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외친 우리 국민들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에 협조하지 않고 치부를 들춰내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권력이 정권에 맞서 싸운 의로운 검사들을 모조리 내쫓고 윤석열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마저 찍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자녀의 입시 부정을 저지른 자가 가족의 피에 펜을 찍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며 회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휘둘러 사리사욕을 채우며 나라를 망쳐놓은 세력들이 철면피한 궤변을 국민의 피에 펜을 찍어 써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 과관인 것은 이 책이 발간되자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조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으며, 온갖 국가를 망쳐놓는데 앞장섰던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들의 수준이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진실을 묻는다고 덮어집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어 국민을 속이려 할 때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의 옳은 소리가 희망이 됩니다. 이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한 위선과 거짓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백신 개발에 지금보다 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소요된 지원 예산은 1,177억 원입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수지만 우리 정부의 작금의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통상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100억 달러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선구매 및 개발 지원 명목으로 모더나 4조 원, 화이자 2조 원 등의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고, 지금껏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 약 1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지만 현재 국내 제약사 5곳이 하반기 임상 3상을 목표로 하고 임상별 1,000억 원 상당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이 있을 때 백신 주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백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 개발 기업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상 3상 지원을 위해 기편성 예산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약 2,5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신 주권 확보에 부족함은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충분한 지원, 끝까지 지원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동, 과감한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난주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방역 수칙도 국민 편익 증대를 목표로 신속히 개편돼야 합니다. 정부는 7월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역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합니다. 일례로 돌잔치 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중순부터 전국 90여 개 대규모 돌잔치 전문점에게는 99인까지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는데 이게 오히려 영세 돌잔치 업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돌사진, 돌상 차림 전문점들은 4인까지만 허용되다 보니 예약 고객을 대규모 돌잔치 전문점에게 뺏기고 있어 정부가 방역 관리의 수월성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을 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격입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자 수차례 방역 당국을 찾아가 20인 이하 등 일정한 면적과 인원수를 제한하고 방역 책임자를 정해서 영업하겠다는 대안 제시까지 했지만 방역 당국은 입장 불가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계 곤란에 대한 공감, 고민, 그리고 이를 기반한 합리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국민권익위도 관련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방역 당국은 제가 제안한 대로 장소 제공자를 방역 책임자로 정하고 관련 업종끼리 협약하는 등을 조건으로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지침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당 최성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입법 관철을 위해 50일째 천막 농성을 5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소상공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최초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할 때부터 손실보상 입법 및 손실보상을 해야 했고 신속한 백신 도입을 통해 국민들 일상 회복에 올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탓으로 지난해 12월 초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국민들은 고통의 시간만 연장됐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당하는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올 1월 시행된 전국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약 100만 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지금까지 주 1회,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80% 상당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정부는 1차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매주 항체를 채취하고 보건소를 찾는 번거로움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자에 한해서 선제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 청원심사 소위에도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 청원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부족으로 기업 활동을 위해 해외에서 접종한 기업인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고 PCR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난 입국자에게는 2주간 의무 격리 조치 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마땅합니다. 검토라는 말만큼 손쉽고 편한 것이 없지만 듣는 이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간 고통을 감내하며 희생한 국민께 보답해야 합니다. 국민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해체 수준이라던 LH 사태의 수습 대책은 슬그머니 황골탈퇴라는 말로 대체되더니 2달이 넘게 오리무중입니다.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안이 제기되었다는데 여당에서조차 퇴짜를 맞은 것 같습니다. 혹 뭉개기로 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황골탈퇴의 수준에 변화를 예고했던 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결국 7월에 재산세 고지서에 가격이나 도장 하나 찍어주고 내년 표심을 다독거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관평원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특공 문제에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은 거부되었습니다. 특공제도 폐지 하나로 또 과거의 잘못은 덮고 책임은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께서 4년 만에 할 말이 없다며 죽비 맞은 걸로 집값 폭등 문제에 사실상 백기투항하신 것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늘 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는 초라했으며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나 방법은 최악이었습니다. 늘 개혁을 외쳤지만 셀프 특혜는 특별하고 다양했으며 만만한 국민들의 집만 세금을 뽑는 자동 인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명 관평원 사태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불법 재테크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고 이걸 발견하고도 침묵하거나 용인한 중대 범죄입니다.
애초 이전 대상도 아닌 기관이 어떻게 17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덮는 결정을 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하는 수사 대상입니다. 특공으로 얼마나 시세 차익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처음 시작이 불법이었기에 과정이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국민들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도 관공서에 서류 하나 빠지고 실수하면 몇 번이고 다시 보완해야 하며 그러면서 몇 달, 몇 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엘리트가 포진되어 있다는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더욱 가가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온갖 수요 억제책이 쏟아지는 2019년 말, 당초 한시조항이었던 공공기관 이전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올 3월에 슬그머니 축소된 점입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수차례 특공 재테크가 문제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전수조사나 점검을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제2, 제3의 LH 사태, 관평원 특혜를 아무런 대책 없이 또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까? 그런데도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나 정책 책임자들은 국민만 탓합니다. 부동산 가진 국민을 다 불로소득자로 둔갑시키면서 공직사회의 불법과 편법은 다 실수고 관행이고 언론과 야당의 프레임 공격이라고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힘없는 몇 사람 돌려막기 퇴출로 뭉개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개혁은 다 뭘 위한 것이었고 국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당신들의 개혁 노름에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내가 피땀으로 내는 세금이 그 세금을 책임지는 국간직위가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덥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펑펑 싸대고 관리도 허술해 보입니다. 하루속히 관평원과 LH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공수처법, 선거법, 임대차 3법 때 보여준 여당의 밀어붙이기 실력이야말로 자격도 안 되는 32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뚝심이야말로 바로 이럴 때 쓰셔야 합니다. 국민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쇄신의 건강한 바람, 이 바람이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하나의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올라타듯 정의당을 비롯한 집권당에서도 청년 정치 참여에 관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니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여의도 정치권이 어떻게 부응하는지가 이제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된 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조짐이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현실화시키는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바로 지금이야말로 각 정당이 청년 정치 참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치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청년 정치 참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법령 제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공직선거법에서 오랜 기간 청년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인 25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내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만 28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설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0살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여의도 정치권이 활짝 열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규정을 철폐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정치 변화에 새로운 싹이 분명 피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선거에서 청년의 의무공천, 바로 이 청년의 의무공천을 제도화시키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본법을 개정하여 여성 의무공천 제도를 법제화시킨 뒤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본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치의 꿈과 희망을 안고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역량을 멋지게 펼쳐보일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10년 뒤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 새로운 인재들이 여야 정치권에 넘쳐나는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는 여의도의 시간이 도래하면 여야 정치권은 젊은 피, 새로운 피 수혈이 필요하다며 요란법석을 떨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분명한 비전을 바탕으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도외시된다면 결국 주먹구구식 줄 세우기 정치의 구태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워낼 길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청년 정치 참여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정치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당의 기본 정책 안에 담아낸 바 있습니다. 부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모든 정당이 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진심을 담아 말씀 올립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단독 임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마무리를 위한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하였습니다. 개의한 지 단 3분 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김도읍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설득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2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이 거부한 사례, 전관, 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 토론회 불법 불참 종용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인신 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정권 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입니다.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입니다.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 개편과 검찰 인사를 통한 검찰 완전 장악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문 정권의 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과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6일에 실시한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5월 7일 국회에 제출되어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0일이 경과하였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월 27일 대통령으로부터 5월 31일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에 오늘 의결하는 경과보고서 채택의 회의 경과를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과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까못이 살아있는 섬, 우리나라 광
내일부터 강화된 종부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역시 확정될 예정인데도 아직까지 집권여당은 종부세, 양도세와 관련해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내부적인 교통정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던 반성은 그저 선거용일 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상 6개월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3.9%나 줄었는가 하면 지난달 서울의 중과와 더불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역시 확정될 예정인데도 아직까지 집권여당은 종부세, 양도세와 관련해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내부적인 교통정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던 반성은 그저 선거용일 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상 6개월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3.9%나 줄었는가 하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정년은 3,0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문정권표 세금 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매보다는 정년화 회수를 택했고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를 편가르게 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것도 모자라 집값 폭등과 씨가 마른 전월세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집값이요. 그 피해는 모조리 우리 국민 몫이었습니다. 여전히 갈피조차 못 잡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갈짓자 행태는 국민 불신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 일로를 긋게 할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아집으로 바꿀 수 있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주거 안정화를 희망하는 서민들의 민생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이념과 계파에 사로잡힌 정책은 그만두고 민심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피포지
P4G 개막 영상 평양 지도 사용 관련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무능으로 일관하는 이 정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외교 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입니다. 전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의 외교 수준이 개우 이 정도인지 낯이 화끈거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기후 환경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어렵사리 열린 국제회의였습니다. 게다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중 양국 정상의 참석을 요청할 만큼 열의를 보였기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수많은 검수를 거치고 리허설까지 마쳤을 영상이기에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석연찮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막을 수 있는 실수로 빈축을 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의 공식 행사장에 구겨진 태극기를 내거는가 하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하는 황당한 실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시에는 공식 트위터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외교적 결례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강회의 그리고 안이한 외교 안보 인식이 숱한 의전 참사,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 국격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지만 한 번 떨어진 국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동안 겪어야 할 부끄러움과 고통은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호수 후보자 지명 철회가 정답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파행됐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10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맞추기 위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 맞추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도리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인사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나 임명 강행 계획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청문 경과 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행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 파행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청문회조차 끝마치지 못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많은 비판과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할 것은 임명 강행이 아니라 지명 철회입니다. 권력 수사 무력화, 검수 완박을 한다고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빵현진이 먹고 싶당,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JTBC 손석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로 많죠.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석희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언론인이 좋은 이미지로 포장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그대로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런데 손석희가 준 피해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상대로 기꺼이 손석희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손석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사실상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박진성 시인과 관련된 사건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법원이 이미 결정이 됐던 걸 뒤집는 놀라운 판결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유행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님 말고 라고 하는 유행어인데요. 저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박진성 시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쯤에 1998년생 김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아예 대놓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었죠.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은 박진성 시인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했습니다. 김현진 씨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유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는 문학계에 있는 탁수정 씨가 정리해가지고 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폭로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 폭로 자체가 본질적으로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탁수정 씨가 JTBC 뉴스룸에 나가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다 공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론사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중립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얘기만을 다뤘던 것이죠. 그 결과 뉴스룸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겁니까? 다 박진성 시인이 가해자다라고만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박 시인의 시집 같은 경우도 출간 정지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진성 시인은 JTB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박진성 시인이 승소를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진성 시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건의 그런 식의 고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여성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의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막 자기가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그런 식의 뭔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뭐였던 거예요?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저때 당시에 5명 정도 되는 여성이 박진성 시인한테 피해를 받았다라면서 박진성 시인에 대한 고발을 했던 것인데 대부분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혐의 없음 그리고 내가 그거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5명의 여성 모두 다가 무고를 저질렀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여성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가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실상 박진성 시인에 대한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던 98년생 김현진 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 법원은 박진성 시인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당시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원고가 해당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을 했고 뭔가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적시 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판결하고 있죠. 증거로 제출이 된 카카오톡 전문을 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법원의 저런 식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박진성 씨는 더 자기의 결백함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박진성이 더 이상 시작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압박하기 위해서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돈까지도 요구했다, 이렇게 박진성 시인이
밝혔죠. 자, 그래서 저 사건은 저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박진선 시인은 지금 김현진 씨에 대해 가지고 야, 네가 그러면 나한테 무고로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민사 소송을 이제 또 건 것인데요. 이 민사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놀랍게도 법원은 박진성 시인의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저 법원의 판결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추가적인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언론사들을 상대로 박진선 시인이 냈었던 그런 어떤 소송, 그 소송에 있던 증거와 이번에 민사 소송과 관련된 증거, 그 두 가지 증거는 똑같습니다. 카카오톡 전문이 제공이 된 거, 그거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증거는 똑같습니다. 증거는 똑같은데 한 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에서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법원에서는 어떤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고 해당 피해 내용 자체가 사실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일까? 자, 보시게 되면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증거는 똑같습니다. 증거는 똑같은데 한 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에서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법원에서는 어떤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고 해당 피해 내용 자체가 사실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빵현진이 먹고 싶당,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살이나 많았던 박진성 시인이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런 식의 지금 카카오톡을 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박진성이가 잘못했네, 이런 식의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좀 달라요. 박진성 시인 측에서도 카카오톡 전문에 있는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피해 학생이 박진성 시인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님,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얼른 찾아봐야겠어요. 박진성 쌤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서요. 시인님이 오히려 날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저랑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 하루 종일 비 내리면 전화하려고 했다. 전 쌤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까진 막지 말자. 마음을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돼요. 오늘 밤샐 건데 새벽 4시에 전화하면 힘드실까요? 제가 좀 귀엽습니다. 제가 귀엽긴 한데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귀여운 걸 지금 아시다니 너무 늦으셨군요. 쌤은 편해서 좋은데요. 저런 식의 대화가 서로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진선 시인이 했던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과연 저거를 일방적으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똑같은 지금 증거를 놓고 한 법원과 다른 법원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내린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재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증언이 진실인 것처럼 일관된 증언만 있게 되면 마치 그것이 증거로 쓰이는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증언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이 부분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원과 관련된 문제를 차치해 놓고서라도 손석희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미지와 언론사로서의 그 위상을 통해 가지고 박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가해자로 몰듯이 그런 식으로 방송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석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이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건 현재 사는 사람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많죠. 나처럼 또 정치라는 것 때문에 또는 그 밖의 사정 때문에 그이를 만나기도 했고 그의 연락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는 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DNA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슨 뭐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뭐 가정이 좋아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건 아니지만 타고난 정치적 본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알아줘야 됩니다. 또 더욱이 그때가 호남 일대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아직 좀 남아있죠. 그렇지만 김대중만큼 그 억울하다, 한이 맺혔다, 그걸 정치에 그대로 써먹은 사람은 그이가 아마 유일한 인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분풀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럴 때 거기 등장한 인물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 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이전 말씀대로 DNA가 남다른 사람이지만 그이가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해서 철학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뭘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그 많은 또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 어려운 중에도 공부를 해서 뭐 정식으로 그걸 밟아 나간다든가 그런 준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그때 쓰일 만한 그런 자질구레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이가 대통령이 된 것도요. 그건 김영삼이가 움직여서 된 거지. 야당을 이끌고 특별히 전라도에 한풀이 하는 그런 앞장서서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에게는 철학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는가? 그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공부를 해도 그 현실에 필요한 것만 했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했지 이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느냐.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한반도가 통일되고 미래 한국이 역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철학은 없고 단지 그때그때 생각해내는 것은 그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이가 혹시 일본에 들리곤 하면서 조청년 계통의 도움을 좀 받은 거 아니냐. 그것도 확실한 증거 우리가 가진 게 없죠. 그렇지만 조청년의 덕을 본 거이 확실하다. 나는 개인으로 그렇게 느끼지만은 증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추측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이는 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택했을까? 뭐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노무현은 같이 국회에 있어서 나도 잘 아는데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이는 대통령 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던 사람이니까 돼가지고요 이상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이는 말끝마다 뭐 못해먹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뭐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 이런 말도 하고 그 참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김대중 씨는 왜 그 일을 택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을까? 그런데 믿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때까지는요. 노무현이 등장하기까지는 자기가 북에 돈을 얼마 가져갔고 일체 언급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언급하는 걸 볼 때 노무현은 믿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그이가 뭐 자살한 거죠. 자살했다고 할 때 아주 김대중이 비통한 표정, 매우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표정을 보였는데 거기 얽힌 이 얘기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느냐는 아직 몰라요. 그 파헤치는 노력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만큼 호남은 뭉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대중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만한 자신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때하고는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김대중은 뭐 이 북에다 돈을 갖다 준 건 사실인데 나 같은 사람이 따지고 들죠. 뭐 소문에는 한 5억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북이 그 돈을 씨앗 삼아서 소위 핵무장을 했다면 당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 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니까 뭐자 다 가만 내버려 두지만 말이야. 큰일 날 얘기죠. 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되고 국제적으로 큰 인물인데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찾아가는데 그건 이유는 되지만은 그 큰 돈을 갖다 줘서 뭐 2억은 더 되고 5억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것을 씨앗 삼아서 북이 핵무장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꼴이고 오늘 유엔에서도 북의 핵 제거는 그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까 핵 보유국으로 아주 인정해 달라고 야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을 느껴야죠. 북이 그 돈으로 뭘 했느냐? 명세서가 있습니까? 그때 갖다 준 돈이 2억이다. 2억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2억을 무슨 쌀 사는 데 썼느냐 아니면 핵무기 만드는 데 썼느냐.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이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인 거는 사실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그 일을 돕다가 다 실망하고 떠난들 친구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실망하고 떠나 있는데 왜 그런가 아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못 된다 그런 겁니다. 왜? 철학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창호가 한 시대의 인물이다. 철학이 있지 않아요. 월남 이상재가 인물이다. 뭐 가진 게 있지 않아요. 철학에.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그런 건 가진 게 없고 그냥 체조가 뛰어나고 그랬는데 오늘 한국이 겪는 이 시련 조국이 이 우리나라가 언제 가면 제대로 나라 구실을 할까? 대통령이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건 우리 다 박수해요. 잘한 일이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하냐 아니면 예전보다도 불안하냐 그것은 두고두고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